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용 종속 관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자, 우리 판례 실질 판단 볼까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실제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징표의 종합판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 이거 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고 처음 외우시는 분들은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왜 혀가 꼬이지?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도 반복하시다 보면 외워지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넘버링 해드릴까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다음 2번,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다음 동그라미 3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 부차적 판단 징표.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판례가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판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임원의 법적 지위, 위임관계죠. 상법상 임원의 법적 지위 및 보수 등의 법적 성격.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법상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친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치하고 있어요. 상법상 임원이 아닌 경우, 자, 다시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첫 번째, 상법상 임원이 아닌 경우, 상법상 선임 절차, 주주총회 결의와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 2003년 9월 26일 판례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것도 마찬가지 이 판례예요. 그 다음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상법상 임원인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선임 절차를 거친 이사나 감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여기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지휘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소사장의 근로자성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소사장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는 건 종전에, 예전에는 근로자에 불과했다가 어떤 계기일까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의 경영주체, 사업자 등록을 냈다든가 이런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 예전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 했던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소사장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판단 기준 볼게요. 소사장의 형태로, 이제부터 판례 읽어드리는 거예요. 소사장의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 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 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 지급 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 2004년 3월 12일 판례입니다. 요 소사장 판단 기준 각자 갖고 계신 두 문자로 정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 파일을 바꿔서 이어서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장기 레이스예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동차로 1년 만에 합격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맞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도 매우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나중에 합격하시고 실무하실 때 그때도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우리 노동관계법상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먼저 출입국관리법령의 취지, 우리 대법원 2015년 6월 25일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이미 형성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다음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우리 대법원 1995년 9월 15일 판례입니다. 판례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법령상의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들어갈게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업주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계실 거고, 사업 경영 담당자 외워야 되는 판례 문구가 있죠. 대법원 2008년도 4월 10일 판례와 대법원 2007년도 9월 6일 판례인데 합쳐서 짧으니까 붙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거 읽기 전에 요 사업경영 담당자 관련된 판례 1988년도 그리고 2000년도 판례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지배인,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이 사업경영 담당자에 속하겠죠. 자, 이제 우리 판례 문구.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요거 두 문자를 따서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법원 2011년 판례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제 파일을 바꿔서 이어서 녹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관련해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어떤 근로자, 이제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3자, 제3자는 도급인이겠죠.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원고용주는 수급인이고 도급인은 제3자가 됩니다.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근로자, 즉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3자, 즉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제3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구를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이 문구 쓰고 나서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판례를 쓰셔야 됩니다. 대법원 1999년 판례인데 따라서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다시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문구가 독자성, 독립성, 노무대행 기관, 형식적, 명목적 이런 키워드들이 탁탁탁 제자리에 박혀야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소사장 법인과 관련된 대법원 2002년 판례입니다. 기존 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 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 기업이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통합노동법 교재에도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2003년 9월 23일 판례입니다.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장도급이에요. 위장도급, 진정한 도급이 아니라 도급의 옷을 외연만 그렇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 우리 교재에 신통합노동법에 현대미포조선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2008년도 7월 10일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아까 읽어드린 독자성, 독립성, 노무대행기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요거는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하청 사건이에요. 재하청. 대법원 2020년 4월 9일 따끈따끈한 최근 판례죠. 대우조선해양 원청회사의 자회사인 웰리브, 요 웰리브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데 하청회사입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원청회사예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웰리브는 하청회사인데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인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 원청회사로부터 단체, 급식, 수송,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그런데 이 도급받아 수행하던 업무들 중에서 수송 업무, 이 수송 업무를 다시 웰리브 수송,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죠. 웰리브 수송, 이 웰리브 수송이 재하청 회사예요. 웰리브 수송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판례는 웰리브와 웰리브 수송 근로자예요. 웰리브 수송 근로자는 재하청 회사의 근로자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서 언급되면 안 됩니다. 하청 회사인 웰리브와 웰리브 수송 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인정하였다. 됐습니다.